그게 정말 내 잘못이었는가 말이다. 영수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 않았는가. 그 1번이라고 돼 있잖아. 그게 옆에 박스에 보면은 결국 영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피하기 위한 어떤 명분인 거야. 그치? 나는 영수가 말더듬인 거 몰랐던 거잖아. 몰랐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이래 생각하네. 학기가 시작될 때 미리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호명하지 말아달라고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말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네. 게다가 이 두 번째 미안하단 말을 안 하는 명분이야. 선생 체면에 학생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리고 이게 3번인데 왜 3번이라고 안 돼 있지? 지금쯤은 영수도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사과해서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내가 미안하단 말하지 않으려는 명분인 거지.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영수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한 온갖 구실들을 발견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고 오히려 사과하려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게까지 여겨졌다.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뭐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결론 짓고 그냥 잊어버렸다 해서 옆에 박스 보면 미안해라는 말 대신 자신의 행동을 뭐하는?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그치? 하지만 오늘 나는 미안합니다라는 말, 아니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어떤 새로운 사건, 새로운 경험이 있었나 봐. 저녁 때 아버지가 차를 갖고 오피스텔에 있는 나를 데리러 오셨다.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갔는데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경비원이 아버지에게 현관 가까이에 차를 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아버지는 계속 허리를 굽히면서 오 사과하네. 미안하다고? 미안합니다. 잠깐만 있을 겁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연세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은 심하게 아버지를 힐책하였다. 아 글쎄 기다리려면 저기 주차장 안에 차를 대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현관 앞에 차를 대냐고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자 옆에 잠깐만 박스 좀 봐봐. 현관 근처에 차를 대면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한 경비원의 모습과 이 경비원이 나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야. 야 영수 보고 읽었는데 왜 영수가 안 읽고 서훈이가 읽어? 원칙에 충실했던 나. 경비원의 원칙을 이해하고 사과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의 상황이 저기 서훈이랑 똑같은 거였지. 그치? 왜냐면은 서훈이도 영수 배려해가지고 읽어준 거고 아버지도 나를 배려해서 현관 앞에다가 대준 거거든. 얘네들은 사과를 잘하네. 보자. 아버지는 계속 미안합니다를 반복하고 계셨다. 물론 차를 현관 근처에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경비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나는 경비원을 한번 흘끗 쳐다보고는 차에 올라탔다. 경비원은 잠시 나와 목발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더니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영수나 서훈이도 말더듬이가 있다고 좀 말 좀 해주지. 아버지가 말 안 해준 것처럼 영수랑 서훈이도 말 안 했었지. 만약 그랬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되셔야지요. 이분을 자주 뵈어요 라고 경비원이 사과를 한 거. 나도 그러니까 영수나 서훈이한테 이렇게 식으로 사과하면 됐을 거야. 말을 하던 와중에도 그는 중간중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죄송합니다라고 아마 영수나 서훈이도 이렇게 내가 사과했다면 대답했을 텐데 라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차가 떠날 때 경비원은 손까지 흔들며 우리를 배웅해 주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상한 채로 헤어질 수도 있었던 일이었지만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래?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상한 채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안 했다면은 이런 결과였을 거야. 얼굴 붉히고 마음에 상처만 받았을 거야. 근데 두 사람은 기꺼이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여기도 밑줄 그어볼래? 기분 좋게 웃으며 헤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미안하단 말의 힘이야. 그치? 서로 얼굴 붉힐 수 있었던 일도 기분 좋게 웃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미안하단 말의 힘이네. 아버지와 경비원의 대화를 통해서 얘가 깨닫게 된 거지. 그러면서 놀라워하고 있는 것도 얘들아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 하면서 느낌표로 강하게 표출돼 있어.
아마도 나라면 아버지처럼 사과하는 대신에 금방 간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하면서 얼굴을 찌푸렸을 것이고 비난에 내 상대방 탓을 했단 얘기야. 그치? 경비원도 사과하는 대신에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지 아무리 몸이 불편한 사람 기다린다고 차를 현관 앞에 세우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뾰루동한 얼굴로 돌아섰을 것이다. 아까 미안하단 말을 안 했을 때의 상황이네. 그러나 나보다 나이도 많고 인생 경험도 풍부한 두 사람은 좋은 결말을 만드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좋은 결말을 만드는 법 뭐? 사과였어.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효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 옆에 밑줄 한번 그어줄래? 박스? 아버지와 경변을 통해 이게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효력을 느끼는 글쓴이의 모습 이렇게. 그래도 나는 차를 타고 나서 아버지에게 투덜거렸다. 아버지 왜 그 사람한테 허리까지 굽히고 그래? 채신 없어 보이잖아. 그러자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이것도 아까 전에 내가 영수나 서훈이한테 그 49쪽 여섯째 줄에 선생 체면에 뭐 하려고 사과하냐 이런 말 했었잖아. 그래서 그거랑 또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거야. 아빠 채신 없는 행동이잖아.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의아한 표정이네. 채신? 야, 채신이 몸가짐 행동이란 뜻이지. 잘못한 거 사과하는데 채신은 무슨 채신이냐? 자, 여기도 나오네. 문득 영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데 선생 체면은 무슨 선생 체면? 그래서 거기 밑에 조그만 것이 밑줄 그어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부끄러운 행동이구나. 깨닫고 있어. 수업 중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영수가 아직도 상심해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은 수업이 끝나고 정식으로 사과해야지. 얘 영수야, 지난번에 미안했어. 수업 중에 읽는 거 시키지 말라고 말해주지 그랬니? 모르고 그런 거니 용서해 줄 거지?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미안합니다를 좀 더 자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뭐 반사할 만한 것도 뭐 요거였지. 반항과 모욕감을 느꼈다가 결국에 뭐를 해?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고 있어. 내 잘못 아니야. 아니 영수 얘가 자기 말더듬이 있다고 미리 학기 초에 말을 해줬어야지. 나 몰랐었잖아.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고, 야 이씨 선생 체면에 어떻게 학생에게 미안합니다 말을 하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어. 그랬더니 좀 편안해졌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시간 낭비였다라고. 그러다가 뭐를 통해서 아버지와 경비의 서로 사과하는 모습.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가 영수나 서훈이의 모습과 똑같은 거지. 그리고 경비가 원칙을 따지는 나의 모습과 똑같은 거고. 그런데 서로 사과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하, 여기서 미안합니다의 제목이네. 힘을 이렇게 깨닫게 됐어. 깨달음. 그 다음에 아이고 요거 선생 체면이라는 것도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야 사과하는데 채신은 무슨 채신이냐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반성하고 영수에게 나도 요렇게 사과해야지라고 다짐하고 있네. 마지막 넷째 줄에 얘 영수야 하면서 이렇게 사과하겠다라고 다짐한 거지. 자, 51쪽 밑에 몇 개 밑줄 좀 긋자. 우선 성격에 자아성찰적이고 반성적인 거. 그치? 경험적, 자기 고백적, 또 수필이니까 주관적, 뭐 이런 말들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징도 밑줄 그어줘. 아버지의 일화에 자신을 비추어 봤지? 그래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어. 미안합니다의 힘이라는 주제를. 그 다음에 괄호 동그라미 2번. 미안합니다라는 말과 관련된 두 일화를 관련지어. 요새 관련이라는 건 서로 대비되고 있는 거지. 그치? 영수 서훈이한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안 했던 나와 아버지와 경비 미안하단 말을 하는 모습. 그래서 서로 대비되는 거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였어. 자, 52쪽에 자 1번 보자. 52쪽에 1번. 글쓴이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었지.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이렇게 패배를 인정하는 의미고 자신의 결함 실수를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래.
약간 요런 것도 글쓴이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열등의식이나 자격지심을 하고 밑에 정리돼 있네.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쟁 심리 때문,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자존심, 또 내가 잘못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데 대한 어떤 열등의식이나 자격지심 때문에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잘못해. 반면에 얘 고맙습니다, 땡큐는 말 잘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이번에 괄호 1번 보자. 첫 번째 일화. 나가 말더듬이 증세를 보이는 영수 대신에 책을 읽은 서운이를 혼냈다. 잠깐만. 말더듬 증세를 보이는 영수 대신에 책을 읽은 서운을, 그래, 서운이를 혼냈지. 그치? 서운이를 혼낸 거였지. 뭐 대리 출석도 하는 것처럼 자기 이름도 몰라요 이렇게 서운이 혼낸 거 맞고, 나의 태도. 서운이가 영수를 대신해 책을 읽은 이유를 알고 영수에게 무작정 화를 낸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사과하지 않기로 했다. 두 번째 일화, 뭐 경비원 아버지에게 경비원이 화를 냈고, 그 나의 태도는 경비원에게 사과는 아버지에게 투덜대지만 서로 사과하는 아버지와 경비원의 모습에서 깨달음, 어떤 미안하다의 힘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거네. 괄호 2번 맨 밑에 것만 볼게. 나의 깨달음. 아버지와 경비원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갈등 해결에도 밑줄 그어보자. 갈등 해결 영향력과 가치를 깨닫게 됐다라고. 특히 여자친구한테 미안합니다라는 말 자주 써야 돼. 자, 다음 옆에 5번 한 번만 읽어봐봐. 5번 박스 한 번만 읽어봐봐. 편하게 읽어봐봐. 읽어봤어? 나도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 많이 가졌는데, 안녕 하면서 어디 가? 근데 속으로 내가 어디 가서 말도 네가 왜 물어봐? 이런 생각 많이 가졌었는데. 거기 괄호 1번에 답 첫째 줄에 밑줄 그어줘. 우리말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공동체 문화의 특성.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봐봐. 우리말에 나타나는 언어문화적 특징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답에 첫 번째 거 괄호 쳐놔. 높임법이 발달. 또 둘째 줄에 우회적인 표현과 겸손의 표현 이렇게. 우리는 거절할 때 no라고 안 하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잖아. 그치? 그리고 굉장히 좀 겸손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외국 사람들은 겸손 안 하고 자신의 능력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차이점 얘기한 거고. 자,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갈게. 학습활동보다 살짝 내가 보다가 지금 오해가 조금 이거 문제가 생긴 게 뭐였냐면은, 여기 52쪽에 요거 괄호 1번 있잖아. 여기 잠깐만 봐볼래? 여기 보면은 첫 번째 1화에 영수 대신 책에 서운이를 혼냄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의 태도 부분을 읽어보면은 영수에게 무작정 화를 낸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 누구에게 화냈냐? 그냥 둘 다에게 화낸 거야. 잠깐만 우리 지문으로 한 번만 확인해 볼게. 뭐 적을 필요는 없고 확인만 해봐. 48쪽의 둘째 줄 보면은 지금 책 읽은 학생이 김영수예요? 하면서 이거 서운이 혼내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에는 영수 혼내는 의미도 담겨 있잖아.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자존심을 건드린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했으니까 둘 다 혼내고 있는 거야.
그 밑에 질문. 자기 이름들도 몰라요? 결석한 친구 대신 대리대답하는 학생이 있다더니 하면서 자기 이름인 줄로 착각한 정도인가 하면서 서운이도 혼내는 거지만 아니 네 이름도 몰라 하면서 사실 영수를 혼내는 의미도 담고 있지. 또 그 밑에 줄에 영수와 서운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둘 다 혼낸 걸로 봐. 자, 그 초록 색깔 예상 문제 좀 보자. 이거. 초록 색깔 페이지 77에서 83쪽 푸는데 4번, 9번, 10번 요거는 풀지 마. 4번, 9번, 10번 빼고 풀어봐봐. 이거. 저기 더나 이거 시험 범위 빠졌대. 이기적 유전자 나오네.
몬테카를로 트리. 저기야. 다원아, 너 바둑 둘 줄 안다 그랬잖아. 가로 세로 몇 줄 있니? 아, 뭐 그거 모르니? 혹시 너 알까 싶어가지고. 나 풀었네. 자, 질문 좀 받자. 몇 번 문제 좀 몇 쪽이었지? 77이었구나. 몇 번 문제 좀 애매했니? 그래. 잠깐만 좀 써놓을게. 5번에 1번 좀 애매해. 또 11번에 5번. 그래. 또 그래. 보자. 그 5번에 1번은 얘들아, 수필은 이거야. 잠깐만. 내가 여기 안 보이지? 내가 경험을 하잖아. 그걸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전달하는 거잖아. 이게 어떤 삶의 어떤 교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1번 답지에서 말하는 심리라는 건 그냥 요거야.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의 내 감정, 그냥 심리, 단 1차원적인 내 느낌이나 주관적 감정 얘기하는 거고, 이게 어떤 교훈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한 나의 해석에 해당하는 거야. 그 보기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그냥 사실이지 거기에 나의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했잖아. 나의 해석이 들어간다는 게 그 사실에 대한 나의 어떤 주관적인 깨달음과 생각,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1번은 그냥 이 해석과는 좀 거리가 먼 거야. 물론 나의 어떤 심리적인 인지 과정을 통한다는 건 맞지만, 해석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또 수필이 어떤 교훈적인 깨달음을 전달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1번보다는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11번에 5번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면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말. 이것도 이거 그래 이거. 근데 잠깐만, 나글은 있잖아. 언어 문화가 서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치? 걔를 배려하는 말하기보다는. 그치? 가글은 첫째 줄에 나와 있지. 서양 사람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1번이 둘의 공통적인 거, 1번 고유한 언어 문화가 있구나라는 거겠지. 이해되지? 그 나글은 끝까지 읽어봤어. 마지막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언어 문화를 이해하고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게 그거를 고려해서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아가질 않고 있어. 다오나. 그래서 5번을 나글에서 끌어내기에는 좀 힘들었어. 넘어갈게. 저기 보자. 어디냐? 딥러닝 몇 쪽이었지? 은지야, 이제 일어나 보자. 59쪽. 그래도 58쪽 잠깐만 볼게. 58쪽 잠깐만 볼게. 어머, 나 이런 말 처음 봤네.
여기 말풍선에 이걸 자동 계단이라 그래? 야, 굳이 이렇게까지 순화할 필요가 있나? 99%의 사람은 에스컬레이터라고 할 텐데. 그치? 언어 순화가 대중들의 언어 어떤 사용하는 빈도를 좀 고려했을 때 자동 계단은 좀 오바 같은데? 어쨌든 잠깐만 거기 좀 읽어보자. 기술 분야의 글이란 무엇일까? 기술 분야의 글이란 다양한 기술의 원리를 실제 적용하거나 응용한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다. 이러한 기술 분야의 글은 실생활에서, 자,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래? 기술 분야 글의 특징 나오네.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기술부터 최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의 그 제재의 범위가 넓다. 또 낯선 용어와 생소한 개념을 다룬다라는 게 특징이래. 따라서 기술 분야의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읽기 방법 나오네. 해당 분야에 여기 괄호 한번 쳐볼래? 입문서나 전문사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배경 지식을 확장. 여기까지 이런 거 읽기 방법이야. 글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또한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여기도 괄호 한번 쳐볼래? 또 다른 예를 일상생활에서 찾아본다. 또 발전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 이러면서 읽어요 라고 읽기 방법에 대한 글이었어. 넘어갈게. 자, 59쪽 보자. 인공지능의 미래 딥러닝. 1916년 3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 있었다. 이 대결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문화와 과학의 대결이라는 수식어로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바둑을 즐기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생중계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세돌 구단이 유일한 승리를 거두었던 네 번째 대결은 큰 관심을 모았다 해서 저기다가 써놨지. 이 설명할 내용과 관련된 일화를 먼저 제시하고 있어. 그래서 흥미 유발하고 있다. 맞지? 이전에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 그래서 이제 예시 나오는 거야. 그치? 첫 번째, 1997년 인공지능 체스 프로그램인 딥블루 기존 우승자를 꺾었고, 2011년에 미국의 유명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 왓슨이 역대 최강의 출연자들을 꺾은 바가 있다. 그래서 요거 잠깐만. 인간 지적 능력 넘어선 인공지능, 아이고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예를 들고 있네. 다음 보자. 하지만 밑줄 한번 그어볼래? 바둑은 그 게임의 속성상 경우의 수가 무한대야. 그치? 이거 내가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가로 세로가 13줄로 알고 있거든. 13 곱하기 13 하면은 맞나? 269? 그치? 맞나? 아니지. 몇이니? 169니? 그래. 다 까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딱 뒀을 때, 처음에 딱 첫 돌 뒀을 때 그 다음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68개가 되는 거 맞나? 그 다음 딱 뒀을 때, 흰색이 뒀을 때 그 다음 흑색이 돌 경우의 수가 167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하기 하면은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 그치? 가히 상상도 안 되네. 그만큼 경우의 수가 어때? 무한대야. 그래서 아무리 우승한 슈퍼컴퓨터일지라도 인간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알파고의 승리는 뭐였다? 더 큰 충격이었다. 왜 더 큰 충격이었어? 경우의 수가 무한대니까 인간 못 이겨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여기에 바둑은 얘네들이 인간을 뛰어넘었을 때보다 알파고가 인간을 뛰어넘었을 때 더 충격이었어. 왜냐하면은 요게 차이점이라고 요 말하고 싶었던 거야. 얘네들과 알파고랄까? 딥블루 왓슨과 알파고랄까? 체스 퀴즈와 바둑이라고 할까? 이들의 차이점은 바둑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무한대였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이 이길 거야 라고 확신했었는데 실제로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읽어보면서 이세돌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이세돌이 이거 뭐지? 100만 달러 받았대 구글에서. 얼마지? 10억 1억인가 이렇게 받았대. 그래서 이제 아이씨 1000만 달러 줬다면 내가 아마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했을 거다. 그거랑 약간 이거 우스갯소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얘는 게임을 임할 때 이세돌은 컴퓨터가 둬봤자 얼마나 더 잘 두겠냐. 그래서 진지하게 두질 않고 좀 뭐랄까 변수라 그럴까? 내가 요렇게 두면 컴퓨터는 당황하지 않을까? 요렇게 두면 상대가 컴퓨터니까 당황하지 않을까? 좀 그런 걸 고려하면서 뒀대. 정말 잘 두는 고수다 해가지고 전공법으로 둔 게 아니라. 그래서 첫 판 딱 지고 나서 좀 뭐 한계를 확 느꼈다 하더라고. 근데 이거 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네 번째 판을 이겼잖아. 네 번째 대국을. 근데 그때 뭐였지? 그 알파고는 이따 나오겠지만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해가지고 그 수많은 경우의 수에 바둑돌을 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승리 확률을 계산해서 가장 승리 가능성이 높은 수를 선택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70